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영과 그녀의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예상이 갔거든요. 아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아들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하영의 부모님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비사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 어머니, 결혼 준비를 위해 신혼집 얘기를 먼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은 신혼집이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예비사도는 제 말을 듣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게 이상적인 얘기죠. 하지만 요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준호가 의사라니까 기대가 크긴 한데 아직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신혼집을 마련하려면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속에서부터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돈 문제로만 시작되는 것처럼 말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 집은 그들이 함께 준비해야 더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부모가 너무 관여하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비사도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듯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만으로 결혼이 잘 안 됩니다.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제가 보니 준호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농장 땅이 꽤 넓어 보이던데 그걸 좀 정리해서 신혼집 자금에 보태시면 어떨까요? 대출 없이 바로 매매하면 서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농장은 제가 평생 땀 흘려 일군 제 삶의 터전이었고 준호를 키우기 위해 흘린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런 땅을 마치 거래 수단처럼 취급하는 태도에 화가 났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농장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제 아들은 충분히 능력 있고 본인들끼리 함께 준비하면 되는 일입니다. 왜 댁 자식 결혼을 위해 제가 평생 지켜온 땅을 내놓아야 하죠? 그러자 예비사도는 얼굴을 굳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예쁜 딸을 데려가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가 협조하는 거 아닙니까? 땅을 가지고 계시니 조금만 양보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지원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제가 평생 일궈온 땅을 수지타산처럼 여기시는 태도,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영이까지 끼어들며 말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요즘은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야 결혼 준비가 수월하죠. 어머님도 준호 오빠를 위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영의 말에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하영을 번갈아 보며 중재하려 했지만 저는 더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서 느낀 감정은 하나였어요. 이 결혼이 정말 사랑으로 시작하는 결혼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김순애님이 예비사돈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평생을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자면 쉽지 않았던 순간들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억척스럽게 버텨온 시간이기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처럼 지냈고 어른이 되어서는 남편과 함께 농장을 일구며 살았어요. 지금은 하나뿐인 아들 준호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호는 제 자랑이자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의 이유 같아요. 저희 집안은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한테 손을 벌리거나 비굴하게 산 적은 없었어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신 뒤 저는 혼자서 밭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다들 여자 혼자서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하겠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런 말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어깨에 짊어진 짐이 제 몸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게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농사일에 익숙지 않던 남편과 함께 일을 하느라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점점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일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게 됐죠. 그렇게 둘이서 힘을 합쳐 밭을 가꾸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새로운 이유가 태어났어요. 바로 준호예요. 준호가 태어난 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였는데 제가 밭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진통이 와서 남편이 놀라 달려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남편이 준호를 처음 품에 안으며 기뻐하던 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소중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길지는 않더군요.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농장에서 기계를 손보던 중에 일어난 사고였는데 저는 병원에서 의사가 남편의 사망을 알리는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제게는 아들 준호와 농장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이 힘겨웠지만 준호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준호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농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고 주말에는 시장에 나가 직접 키운 작물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준호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준호는 참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를 시키면 시킬수록 재능이 보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덕분에 준호는 서울로 나가 대학에 진학하고 지금은 의사로 일하며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 잘 살고 있어요. 준호가 성공한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 있었구나 싶어요. 하지만 아들이 서울에서 혼자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면 걱정도 돼요. 제가 잘 키웠지만 세상에는 제가 상상도 못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준호는 늘 저에게 효심을 보이며 틈틈이 전화로 안부를 묻고 고향에 내려와 농장 일을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 준호가 얼마 전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구나 싶어 내심 기대도 되고 아들을 키운 보람이 이런 순간에 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는 않더군요. 준호의 여자친구와 그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면서부터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제가 살면서 맞닥뜨린 힘든 일들 중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준호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저 잘 됐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만남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가 얼마 전 전화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은 항상 저한테 자잘한 일상까지도 말해주는 아이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정말 기뻤어요. 이젠 혼자 사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더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준호는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음번에 그녀를 저한테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했고 잘해주고 싶어서 그날부터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고 음식을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 준호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고향 집으로 왔어요. 처음 본 여자친구는 성격이 밝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첫인상에 꽤 좋은 느낌을 받았죠. 아들과 잘 어울려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애써 환하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눌수록 여자친구가 단순히 수줍어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고향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와 농장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준호가 농장에서 도와주다니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준호가 농장 일을 했다는 건 오빠가 농사꾼처럼 보일까 봐 창피할 것 같아요. 제가 순간 놀라서 젓가락을 멈추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저는 대놓고 기분을 드러내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농사는 창피한 게 아니야. 준호가 여기서 자라면서 배운 성실함 덕분에 지금 이렇게 멋진 의사가 된 거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주제를 바꾸었어요. 그 후로도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녀가 준호와 제 농장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동안 저는 속으로 계속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여자친구 하영과의 첫 만남은 좋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대화 중간중간 나왔던 그녀의 태도와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래도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하영에게 농장을 구경시켜주고 싶다며 저와 함께 밭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아들이 정말 하영을 좋아하나 보다 싶었어요. 농사를 소개한다는 건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영에게도 농장과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준비를 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아침, 저와 아들 하영은 밭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하영에게 농장을 둘러보라고 권했고 저는 옆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곳이 우리가 감자를 심은 밭이고 저기 옆에는 배추가 자라고 있어. 요즘 날씨가 좋아서 작황이 괜찮을 것 같아. 하영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밭에서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를 보고 하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벌레요! 저런 게 여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약간 당황했어요. 벌레 한두 마리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하영은 손을 흔들며 벌레에서 멀찍이 떨어지더니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서 일하시다니 너무 비위생적이지 않아요? 그 말을 듣자 순간 제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땀 흘려 일해온 농장을 비위생적이라고 하다니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비꼬듯 말하는 태도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먹는 음식들이 다 이런 밭에서 자라서 식탁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서울에서도 먹을 음식을 구하지 못해. 농사를 무시하는 건 먹는 걸 무시하는 거랑 같아. 하영은 제 말을 듣더니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요즘은 이런 거 아니어도 먹을 거 많잖아요. 다 깨끗하게 나오는 가공식품도 있고 굳이 이렇게 흙투성이 벌레랑 같이 있을 필요는 없죠. 그 말을 듣는데 제 손에 들고 있던 괭이를 내려놓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람의 일을 깎아내릴 수 있을까 싶었죠. 제가 더 말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준호가 급히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하영이도 농사를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엄마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면 그런 말 못해. 그러니까 조금만 조심스럽게 말해줘. 하영이는 준호의 말을 듣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알겠어.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가벼워 보였어요. 준호가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하영을 데리고 다른 쪽 밭으로 이동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히며 저를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영의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가 단지 농장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선 그게 단순한 무지가 아니란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준호가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제가 너무 나서면 오히려 준호가 더 힘들어질까 봐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과연 맞는 일일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준호와 여자친구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고 저는 아들이 떠난 뒤 혼자 주방에 앉아 계속 생각했어요. 물론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순 없지만 저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과연 준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며칠 뒤 준호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함께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상견례는 서울에서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좀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서울로 올라가는 날, 저는 새 옷도 챙겨 입고 단정하게 준비해서 아들과 함께 상견례 장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만난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 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며 대뜸 이렇게 묻더군요. 준호 어머니는 농장일 하셨다고요? 그럼 고등학교는 졸업하셨나요? 제가 질문을 받자마자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농사 짓는 걸 대수롭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만 학벌로 사람을 가늠하려 드는 건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죠. 고등학교 졸업했죠. 농사라는 게 배운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경험이 더 필요해서요. 제가 준호를 키우며 쌓아온 경험이 여기까지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제 말을 듣고도 마치 빈말을 듣는 것처럼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이어 아들의 결혼을 위한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은 좋지만 요즘은 신혼집 마련이 중요하잖아요. 준호는 의사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집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농장을 팔아서 신혼집 자금에 보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단호히 맞받아쳤습니다.
준호가 번 돈으로 자기 집 하나 못 장만할 사람으로 보이시나 봐요. 농장은 제 인생의 전부고 제 아들 키우느라 흘린 땀과 눈물의 집합이에요. 그걸 팔아서 댁 자식 신혼집에 쓰라뇨? 그런 요구는 너무 뻔뻔하지 않으신가요? 예비 사도는 제가 한 말을 전혀 개의치 않은 듯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의사니까 돈은 잘 벌겠지만 아직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 하영이가 살고 싶어 하는 집이 비싸서 돈이 모자라면 가지고 계신 땅을 좀 파셔서라도 대출 없이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니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자기 딸의 결혼을 위해서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애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게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부모가 너무 깊게 관여하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비 사도는 전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부모가 있는 힘껏 도와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서로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생활을 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하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마치 당연한 일을 요구하는 것처럼 행동하니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준호를 봤더니 아들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사돈이 한마디를 더 보태더군요. 그리고 우리 젊고 예쁜 하영이가 꽃 같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대출 없는 서울 아파트 정도는 해주셔야 서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한계가 왔습니다. 제가 차분한 듯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지 매매운이 아닙니다. 결혼을 두고 수지타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제 말에 예비 사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목소리를 높이며 발끈했어요. 뭐라고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하더니 말 귀가 어두워지신 것 같은데 그런 태도로 계속 나오시면 결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생각 잘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태도와 말씀하시는 방식이 제 아들과 우리 가정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도 잘 느껴집니다.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부모도 그 사랑을 응원해 주는 거지. 서로를 이용하거나 이기적으로 바라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비 사돈이 저를 노려보며 뭐라고 더 말하려는 순간 하영이와 준호가 급히 나섰어요. 하영이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오빠랑 저도 지금 많이 난처하니까요. 준호도 덧붙였어요. 제발 진정들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 두 분 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자리는 억지로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면서도 예비 사돈의 말과 태도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정말 이런 집안과 평생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더 깊어졌어요.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 저는 준호에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내 마음은 어때? 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도 무언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옆에서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준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영과 예비사돈이 준호와 함께 고향으로 찾아왔어요. 예비사돈이 결혼식 이야기도 하고 싶고 농장도 한번 보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내심 불편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했어요. 준호와 하영, 그리고 예비사돈을 마당에 맞아들이며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첫인상부터 예비사돈의 태도가 낯설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농장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더니 묘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생각보다 넓은 농장이네요. 여기는 몇 평 정도 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땅 넓이를 물어보는 건 농장에 관심이 있어서겠지 싶으면서도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제 가족 먹고 살 정도로만 짓는 땅이에요. 그러자 예비사돈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런 땅도 꽤 비싸죠. 여기 시세는 어느 정도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고 불쾌해졌어요. 농장을 보러 온 건 좋은데 시세를 따지는 이유가 대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정색하며 물었어요.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이 농장은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입니다. 시세 따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예비사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농사를 지으셨다니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결혼식은 호텔 예식장에서 하는 게 품위 있고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혼집 문제도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 땅을 정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 예상보다 커 보여서 잘 팔면 값을 잘 받을 수 있겠네요. 예비사돈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이었고 저와 준호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준호가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의논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죠. 하지만 예비사돈은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영까지 나서서 말하더군요. 엄마 말씀 맞아요. 요즘은 다들 결혼식을 멋지게 준비하잖아요. 오빠도 의사고 우리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힘겹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댁에서는 어느 정도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까? 예비사돈은 그 말을 듣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예쁜 딸을 데려가면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준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이기적이라고요? 어머님은 지금 계속 저희 농장 얘기만 하시잖아요. 이 결혼이 정말 사랑과 신뢰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래인가요? 하영도 불쾌한 듯 준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오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결국 터져나오는 말을 참지 못했어요. 이 결혼은 도저히 안 되겠네요. 우리 준호는 물건도 아니고 사랑을 수지타산으로 계산하며 시작할 결혼이라면 더더욱 안 됩니다. 준호도 저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이 결혼,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비사돈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정말 생각이 짧으시네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어서 이렇게 상황 판단도 못 하시는 건가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제가 키운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댁에서 땅값이나 따지려고 찾아온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우리 준호를 그런 결혼에 묶어둘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리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고 결국 모두 엉망이 된 채 끝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더 빨리 끝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끌었네요. 제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할 것 없어. 내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준호가 여자친구와 연락을 끊고 나서 한동안은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어요. 전화하는 목소리는 일부러 밝은 척하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지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준호를 생각할 때마다 제 속도 쓰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준호는 조금씩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병원 일에 더 몰두하고 틈이 나면 봉사활동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더라고요. 저는 준호가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걸 보며 내심 안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고향에 잠시 내려왔어요. 농장 일을 도우러 온 거라며 새벽부터 나와서 저와 함께 일을 했죠. 해가 뜨기도 전에 들판에서 함께 나란히 서서 김을 매던 그 시간이 오랜만에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말고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이 다시 연락했어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괭이가 멈췄어요. 그 사람이란 여자친구를 말하는 거겠죠. 아니, 이젠 여자친구라고 부르기도 어색한 사람. 제가 준호를 보며 물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준호를 흔들고 떠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미안하단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말을 믿었어?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절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병원에도 찾아와요. 제가 일을 하는데 병원에서 하영이를 마주친 게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들으면서 속에서 열불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람이 정말 그 정도로 눈치가 없을 수 있을까 싶었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그냥 집요한 거야. 미안한 것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야.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고 너를 흔들어 놓으려는 거겠지. 준호야, 너 이제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 준호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어요. 며칠 뒤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라서 받았는데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그 여자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하영이에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전화했니? 하영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가 제 전화를 안 받아서요. 제가 너무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로 어머니한테라도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이 황당해서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사과라니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죠. 제가 말했어요. 사과는 내가 잘못한 걸 정확히 알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잘못을 알기는 해. 내가 준호한테 했던 행동들 생각해 보면 그건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야. 하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런데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제발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제가 딱 잘라 대답했어요. 준호는 너랑 다시 만날 생각 없다고 했어. 그리고 나도 그런 너랑 내 아들이 다시 얽히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준호 찾아가서 또 어지럽히면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영이는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이란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더라. 며칠 후 준호에게 다시 소식이 들렸어요. 하영이가 병원에 찾아와 기다리다가 준호를 찾으면서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완전히 마음을 정리한 듯 보였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정말 이런 일 겪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누굴 만나더라도 엄마가 먼저 보고 합격인지 아닌지 말해주세요. 제가 준호를 보며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다 본다. 하지만 너도 이제 사람 볼 때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었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준호가 이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두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준호는 다시 병원 일에 전념하며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쓰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이 참 대견했어요. 그런 준호를 보며 저는 앞으로도 아들이 잘해낼 거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준호는 하영과의 일을 완전히 정리하고 나서 병원 일에 몰두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가끔은 마음 한켠이 짠했습니다. 사람이 연애에 실패하면 더 단단해진다고 하지만 그게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준호가 일만 하며 지내는 걸 보니 아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아픔을 애써 숨기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어요. 저는 아들이 일 때문에 바빴을 텐데도 시간을 내서 온 게 고맙더라고요. 밥상을 차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준호가 요즘 무료 의료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병원 일도 바쁠 텐데 의료 봉사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죠. 준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시골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못 오시고 아픈 분들이 많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돕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참 대견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그날 준호와 함께 밭일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준호가 농장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저쪽은 요즘 뭐 심으셨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자 심었지. 요즘 땅이 좋아서 잘 자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땅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농장 조금만 떼어주시면 안 돼요? 걔가 주말마다 와서 뭐라도 심어보고 싶어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준호를 쳐다봤어요. 서울에서 바쁘게 사는 아들이 갑자기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제가 물었어요. 갑자기 농사라니. 병원 일도 바쁠 텐데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제가 어릴 때 엄마랑 여기서 보낸 시간이 그리워요.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바람 쐬는 게 좋았잖아요. 요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준호가 여전히 이곳을, 그리고 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준호와 농장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하영이에요. 순간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는 걸 느꼈어요. 하영은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사과를 하겠다며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찾아오지 마. 내가 사과를 100번 한들 준호랑은 끝난 일이고 나도 너와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하영은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잘못한 걸 알았고, 이제는 정말 다르게 할 자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기회를 줄 자신 있으면 다른 사람 만나. 내 아들은 내가 이러는 걸 원하지 않아. 그리고 너 때문에 준호가 힘들어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렇게 집요하게 구는 게 아니라 진작에 내 행동을 돌아봤어야지. 하영은 끝내 제 말을 듣고도 전화를 끊지 않더군요. 그 목소리에는 약간의 억울함까지 묻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준호 오빠한테 얘기할게요.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찾아가기만 해봐.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내가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 알아서 해. 결국 하영은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그 통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는 준호에게 그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마음 쓰게 할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준호는 이미 하영과의 일을 잊으려 애쓰고 있는데 제가 다시 그 이름을 꺼내는 게 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하영은 결국 집에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병원으로 다시 준호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제야 하영은 준호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겠죠. 그 일이 끝나고 나서야 준호는 비로소 안정을 찾은 듯 보였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이제는 정말 너를 소중히 생각하고 너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랄게. 앞으로는 내가 더 잘 볼게.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더 신중해질게요. 엄마한테 다시는 이런 걱정 안 끼칠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준호가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며 저도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하영과의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병원 일에 전념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저도 다시 농장 일에 집중하며 평소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살짝 긴장하면서도 한편으론 반가웠어요. 아들이 또다시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냈다는 게 다행스러웠거든요. 준호는 아직 깊은 이야기를 하긴 이르지만 시간이 되면 한번 엄마께 소개해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몇 주 뒤 준호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소희였고 첫인상부터 싹싹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준호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그녀의 태도는 처음부터 너무 편안하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들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그녀가 준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준호와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오래 쌓여있던 걱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소희가 주방에 들어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참 예쁘게 느껴졌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소희에게 은근슬쩍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희야, 결혼하게 되면 집이나 이런 건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해 봤니? 저는 순간 긴장이 됐어요. 전에 겪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소희는 저를 편안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 둘이 가진 돈 안에서 차근차근 시작해야죠. 어차피 결혼 생활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둘이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며 따뜻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소희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녀가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준호 역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주방에서 조용히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준호가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남편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호가 결혼하게 된다면 제 인생의 큰 숙제 하나를 해결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제는 남은 날들 동안 그저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희가 아들에게는 물론 저에게도 잘 대해주는 걸 보니 마음이 정말 놓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우리 집과 준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이제 잘 해낼 거야. 그리고 저는 정말 떳떳해요. 이제 당신도 하늘에서 안심하겠지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아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